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급락세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원화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개엄 당시에도 1,442원까지 급락한 바 있는데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6일 기준으로 36.53%포인트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증시 불확실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개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40선이 깨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3.79포인트 내리면서 장중 2,374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도 밀리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점을 새로 썼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9일 범용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인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내렸습니다. 전통적인 IT 수요의 제한적인 회복과 주요 낸드 공급사의 높은 가동률에 따라서 2024년 3분기부터 범용 제품의 가격 약세를 예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은행주 주가가 약세를 나타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환경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사자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보고 있자니 또 암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저가 종목이 오늘 하루에만 300종목 넘게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국내 증시에 관한 불안감들을 지난 탄핵 정국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되는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지 역시나 고민과 근심이 깊어지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요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오늘 선보일 코너는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S의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시장의 전략 잡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장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앞두고 또 시장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 김태석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또 오늘도 여전히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시장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라, K화장품 아직 안 죽었네. 일단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선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또 이 헤드라인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말 사이가 되면 뭐든지 해결이 되었을 땐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지지부진한 또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할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 떠나야 되는 길고 긴 여행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 지점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지금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해결이 된 건 없고 더욱더 복잡해진 뉴스들이 많은 상황. 그러면 주식의 본질 가치를 좀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어들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실적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수출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실적이 나빠서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죠. 실적의 어떤 부진이라기보단 성장성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대내 변수가 나타나다 보니 다른 종목군들 대비 정말 얄밉도록 지금 주가의 조정이 깊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결국 이제 흔들리지 않은 펀더멘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수주의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가격 조정은 이들에게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주를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기록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장품주들까지 지금 다 문매를 맞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올라오는 종목 하나 없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죠. 물론 이 안에서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테마주일 뿐이고요.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참 올라가야 할 종목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는 화장품주가 아닌가 싶은데 그 화장품주들조차 지금 내려가는 상황 속에 저는 약세장일 때 역설적으로 아마 포트에 현금이 없으실 겁니다. 네, 현금이 없으시겠지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없습니다. 없으시겠지만 만약 쥐어짜내서라도 현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종목에 대한 이 비중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명분이 있는 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본질을 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테마주에 너무 우리가 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참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화장품주 하면은 이게 뭐 기술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이슈들보다는 수출 쪽에 맞아요. 많이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K-뷰티에 관한 수출력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내수 부진은 항상 겪고 있는데 네. 우리 K-뷰티가 이렇게 또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K엔터 네. 자체가 국내와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에 조금 국한되어 있었다가 예전에 이제 JYP가 미국에 진출한다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한번 맛봤었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런데 했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BTS라고 하는 보이그룹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의 문을 확 열어줘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또 K-뷰티 뭐 어떻게 화장 방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놀러 오지 못했던 상황, 그냥 코로나19가 터지고 1년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놀러 오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느냐? 온라인 판매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맞아요. 합니다. 우리나라야 로켓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제가 아직 미국에 길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당일 배송 그런 건 꿈에도 못 꾼다. 그런데 예전 대비해서 빠르게 온다.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지금 당장 갖고 싶지. 이게 만약 3일 뒤에 4일 뒤에, 5일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살까 하다가도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짧아지다 보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의 가장 큰 강점,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과거에는 고가 라인업이 잘 팔렸다면 미국과 유럽은 중저가 라인업들의 엄청난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 구조가 성공리에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군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은 속상하게도 중국 네. 고위급 어떤 인사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올까요? 그렇죠. 근데 오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단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실적이 좋았던 북미와 유럽, 일본발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페24 메타 윈윈 2025 통할까? 메타가 지금 퍼스트 어워즈 2024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카페24 쪽에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신문 기사와 이들의 사진,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얄밉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맞아요. 이 모양 이 꼴인데 쟤네들은 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음이 나으냐 약간 이런 환호를 느낌. 하고 네. 있을까. 근데 그들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비아냥거렸잖아요. 애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애플 주가 보십시오. 애플 걱정은 계속 역시 사상 하는 게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네. 메타도 마찬가지죠. 언제적 플랫폼이냐, 언제적 SNS냐. 결국에 이제 그들은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광고 사업 쪽에서의 성과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메타가 꼭 집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24죠. 카페24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쇼핑 관련한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제 생성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는 이제 기업으로 올해 아마 3분기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됐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HBM, 뭐 엔비디아 블랙엘, 루빈 이런 거 잘 팔리는 거 알겠어. 대신에 여기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대비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수익성을 줄 수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줘.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확인이 안 됐었던 2분기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고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많이 흔들렸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셀스포스도 마찬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보입니다. 우리 이만큼 너네들이 인풋 대비 원하는 아웃풋 생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죠. 다시 한번 랠리를 맞아요.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져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게 한국일과 컴퓨터와 더전 비주얼, 그리고 폴라리스 AI, 여기에 이제 카페24.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고유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만약 시장의 조정에 좀 내린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은 단기 반등을 노리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보다 조금 길게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너튜브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팔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확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24에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켜봐도 그 그쵸. 호흡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오히려 근데 메타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장성의 한계에 관해서 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동향들을 보면은 주가도 그렇고 뭐 비전도 그렇고 메타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뭘까요? 일단 결국 그들은 실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꺾일 때쯤 가장 불안했던 요소는 뭐냐면 트렌드에 민감한 이 SNS 시장에서 메타 플랫폼이 과연 과거만큼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까? 과거만큼의 어떤 가입자 수는 보여주지 못했죠. 맞아요. 하지만 광고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한 번 더 베팅을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메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더 가입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더 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 대한 효과 자체가 레버리지 영업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서 저는 메타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플랫폼이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없다는 게 좀 속상하긴 속상하죠. 하지만 그래도 네.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은 카페24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메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메타가 소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 본질 자체는. 그런데 틱톡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가 틱톡 쪽에 관한 규제 이야기들도 좀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메타가 다시 한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수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충분한 수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본다? 네.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가 강세이긴 하지만 일단 메타도 반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광고 규제에 대한 이야기에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메타에게 불리한 이슈는 없는 상황.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확장성. 그러니까 이 모바일을 이제 많이 쓰는 나라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그들이 성장을 눈에 꼽고 기다리는 쪽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모바일 보급량이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여기는 있어요. 정말 그죠. 그러니까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엄청 잘 사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서 사실 중저가 모바일에 대한 보급률도 기대를 못했다가 최근 들어 이제 그쪽의 시장에서도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 그럼 이건 곧 그들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또 말하는 것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시장 전략 뉴지스를 통해서 잡아봤고요. 자, 이어서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 배터리 관련주들 좀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YP 악재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력 미칠지 저희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장 한번 저희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우리 양시장 큰 폭으로 흔들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 공제 모두 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남겼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IRA상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다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테슬라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 48.2%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차지를 했잖아요. 그만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 주장을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현재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유일한 제조사가 바로 테슬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보조금이 다 폐지가 되게 된다면 포드, GM 등 경쟁사의 손실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된다면 완전하게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된다면 이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 라마스 와미도 한술 더 뜨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키로 밝혔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스 와미는 이 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받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바로 우리 국내 유일의 음극재 기업이죠.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60% 정도의 공장 가동률을 자랑을 했었는데 이게 딱 2년 만에 바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 246억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반도 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휘청이고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바로 중국입니다. 낮은 인건비,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저가 공세 전략이 가능했었죠. 이로 인해서 음극재 시장 점유율을 정말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탑 10 안에 드는 기업 중 9개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고요. 나머지 한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청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사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면 공급망 위기,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서 전기차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직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가 오늘 장중한 때 11%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악재 하나 있었습니다. 이 JYP의 그룹 글로벌 걸그룹인 비처의 한 미국 멤버가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특정 스태프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지난 7일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사측은요, 여기에 대해서 허위된 내용, 과장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했다라는 점,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또 시사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롭다라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엔터 종목들이 드디어 바닥을 잡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줄줄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은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티스트 리스크까지 터지게 되면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 넘게, SM은 6% 넘게, YG는 5%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로 들고 와 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TV 앞에 모여 앉아서 뉴스 시청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요, 오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4일에 표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11명을 고발에 따라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B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한 다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었던 4일 같은 경우에는 IMBC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자, YTN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한 때 28% 넘게 오르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과 조선, 대왕고래 들고 와봤습니다. 이 세 섹터의 특징 그리고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수혜로 부각받았던 섹터라는 점이겠죠.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그동안의 동력이 다 상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협력 당분간 기대감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안에서는 LIG 넥스원, 그리고 조선 안에서는 한화오션, 대왕고래 안에서는 화성밸브와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PC용 디램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20.59%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HBSP와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들 줄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대형 섹터, 소형 섹터, 시장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여러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진단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참 말 지어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괜찮아 보이는 구석을 찾아서 지금은 버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하면서 혹은 코인 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다양한 비아냥 섞인 조롱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들에게 드렸던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감이 안 물릴 것 같느냐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맞아요.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강자도 강자도 지금 없는 없다. 상황. 일단 하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갔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또 날려버릴 수 있는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찍힐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구석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버텨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와 함께 전략들을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럼 우리가 시장의 돌파구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네. 나온 이슈부터 그럼 볼까요? 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고 나온 이슈는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 지금 선택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먼저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게 된다면 과연 타이밍 쪽으로 고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고 싶어요. 네. 대형주 단 안에서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는 것은 섹터 내의 대장주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군들이고요. 소형주들은 정치 혹은 인맥 테마주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내의 변수에 지금 누가 더 수혜를 받고 누가 더 이제 피해를 받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보면 산업적으로 지금 이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 이 중소형주들의 본업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이사가 누구와 동문이라더라 혹은 같은 지역 출신이라더라 이런 걸로 이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만큼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자만 잘 맞았을 경우에 지수 안 좋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네. 매수한 종목만 움직이면 맞아요. 돼. 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 이들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사실 상승할 만한 기조 자체도 없었고요. 오히려 물려 있었으면 물려 있었지. 이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는데 나는 여전히 중소형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쪽은 봐야 되나? 타이밍 쪽으로 저는 조금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역사적인 이 저PBR 구간 저핍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또한 네.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당장의 수익률은 당연히 소형주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누가 더 안전하게, 누가 더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투자에게 더 유리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빠져있는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군들을 차라리 노리는 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어떤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도 그건 알아요. 나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고민이 같아요. 되죠. 네. 이럴 때 하라고 여러분들 ETF가 있는 겁니다. 아, ETF 네. 쪽으로요? 네. 물론 뭐 ETF가 하락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살 때 사더라도 2차 전지를 살 때 사더라도 누구 특정 한 종목을 사기가 어렵다면 저는 ETF를 사는 게 지금은 맞다. 바이오 ETF, 2차 전지 ETF, 반도체 ETF 혹은 지수 ETF를 사는 것도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빠지면
우리 인버스 사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지수의 반발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음을 저는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장을 살펴보니까 그 연기금 쪽으로의 매수세는 그쵸. 계속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방어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연기금 쪽 매수를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봤더니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좀 사더라고요. 이쪽의 의도는 뭐고 또 우리가 그 전략들 좀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흉내를 내는 거죠. 워낙 지금 투자자들의 원성이 지금 강하니까. 뭐든 해야 되는데 이들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중소형 개별주 혹은 시가총액 약간의 하위 종목군들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하면 뭐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상, 바스켓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량을 늘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량을 지금 모두 커버하기에는 너무 지금 적은 물량이라서 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내의 변수가 흔들린 거지 지금 기업들, 기술 있는 기업들 전혀 지금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돈을 더 잘 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략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참고 사항들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연기금 매수에 관해서 관심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그러면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네. 우리의 돌파구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결국엔 대형주 단 안에서 그럼 뭘 살 거냐? 대형주 선택을 하자 그렇죠. 일단은. 이걸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적 잘 나와도 수급의 공백이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수급의 공백이 가장 덜 느껴질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정부에서 올 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 네.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 주주 환원과 밸류업에 관한 의구심들도 지금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정보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오른 거죠. 만약 여기서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펼쳐주면 이들의 수급은 당연히 오히려, 개선되면서 올라오겠죠. 신뢰도 생기고. 신뢰도 그렇죠? 생기고.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되어도 정부에서 밀어주고 주주환원을 하기로 한 기업은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쌓이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도 지금 삐끗거린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믿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안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 혹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통신주는 저는 아닙니다. 그쪽은 또 네, 아닌가요?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 중에 네, 개별 기업들 중에 뭐 지주사도 저는 포함해도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그래도 숨쉴 구멍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네. 우리가 주주환원이다라고 하면은 금융통신 이쪽 저도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자동 반사처럼. 그렇죠. 하지만 개별 기업에 좀 집중을 해보시자라고 네. 하셨어요. 그럼 어떤 기업일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네. 관심주로 가지고 네. 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 네, 현대그룹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변수가 터졌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반대로 이들 이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은 어디냐? 수출주입니다. 그럼 수출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화장품이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HBM 일정이 있으니까 잠시 제외를 하자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성장의 속도, 성장의 스토리가 이어붙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질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추세를 만들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실적이고 IRA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이렇게 되면 강달러 기조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그동안에 가장 큰 어떤 장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되고 뭐 우리도 안정화되고 하면 현대차 예전보다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가 적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고민을 했는데
웬걸 1,400원대가 지금 훌쩍 넘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 모두 저는 뭐 수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환율 어느 정도의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상쇄가 될 수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전체 글로벌 시장은 적어지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저는 현대차, 기아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두 가지죠. 현대모비스와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일단 글로비스는 본업에 대한 지금 둔화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기가 침체되면 네. 물동량에 대한 네. 고민.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AS 부분이라든지 전자동 사업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현대모비스를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스 쪽에 관해서는 이제 본업에 관해서 이제 성장 둔화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좋은 모비스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현대차를 지금 바라보는 건 좀 어떨까요? 현대차도 좋습니다. 괜찮나요? 현대차도 좋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면 악성 매물이 적은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네네. 현대차, 기아보다 현대모비스가 조정이 조금 얕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부재.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려면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럴 만한 지금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악성 매물이 적은 쪽에 가서 베팅을 저는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현대차, 기아가 가면 현대모비스는 더 강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게임을적인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현대모비스의 선택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이 확대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품사 저도 이제 SL 서현이와 이런 기업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나오면서 2%가량 상승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략 잡을 때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종가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네. 일단 오늘 종가까지 만약 시세가 살아있다면 저는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 그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이 가격대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목표가를 굳이 뭐 25만 원, 26만 원 뭐 이렇게 짧게 잡기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조금 받아봤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닥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도 네. 그렇고 오늘 시장 마감 전략도 알아봐야 됐고 630포인트가 지금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전략을 시급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저희 뭐 무조건 기다려야 될까요? 시장을? 일단은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뭔가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짜집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르고 지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우선은 대내의 변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은 손절 안 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 워낙 조정을 다 맞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버텨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전략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략 잡아주신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시장의 불안감들 조금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외 IB에서도 한국 증시에 관한 불안감들을 드러내면서 계속되는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들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가지 리포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부터 체크해보고 가시죠. 사실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노무라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 투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계속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은요. 정치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과적으로 대주주 그리고 이 정치 리스크에 국한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저PBR 구간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정치 리스크를 고려한다고 봤을 때 기본 타겟으로 잡는 PBR 역시도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타겟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기준을 잡고 이 주가를 평가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부진은 계속될 것이고요. HBM 쪽에 관한 중국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관한 리스크 역시도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의견은 의수했던 그런 이유는요. 일단 지금 이러한 리스크들을 삼성전자가 모두 다 주가로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시장에 있는 리스크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요.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성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 실지는 못했지만요. SK하이닉스에 관한 하향 리포트들도 제시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향된 종목군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미용기기에 관한 리포트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70여 개국에 수출을 현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의 탄력은 좋지 않지만 계속되는 매출 성장성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품이죠. 볼유머라든지 또 슈랭크에 관한 매출 상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에다 소모품에 관한 매출까지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증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올려 잡았을까요? 42,000원에서 무려 6만 원 수준까지 오른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향 리포트를 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노이즈가 끼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관해서 정부가 추진하던 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P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오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S&P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료 인하 없이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들도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체크를 해보시자면 현재 26,000원 수준에서 3만 원 수준까지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장에서는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자, 롯데 렌탈 쪽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던 그룹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롯데가 롯데 렌탈을 매각했습니다. 홍콩 쪽에 있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동성에 있었습니다. 롯데 렌탈을 매각을 해서 이 롯데 그룹주에 관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었던 롯데그룹주의 유동성 위기가 사실이었구나라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롯데 렌탈에 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모펀드가 롯데 렌탈 전에 SK렌탈을 또 한 번 인수를 하면서 합병 가능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 연구원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롯데렌탈에 관한 주가 상승의 동력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SK렌탈과 롯데렌탈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국내 점유율 1위의 렌터카 업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내다봤습니다. 물론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4만 원 수준에서 4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VM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로봇팔 제조기인 매니스 매출이 계속되는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올 4분기 매출이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 연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바이 의견은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타겟 PBR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동종업계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매수 의견은 바이로 유지됐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또 시장의 힌트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글로벌적인 시선들 한번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맵은요. 빨간물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또 암호화폐 관련한 코인군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선 도달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만 9천 달러선 나타내면서 소폭의 조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SEC의 새로운 의장이 다시 임명됐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요. 비트코인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준비가 마쳤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상승 탄력 이어져 오다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해서 채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 단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장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도달 이후에 알트코인 쪽에 관한 수급들은 다소 소강된 모습이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계속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흥행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함께 동행한 것인데요. 한때는 4,000달러 선을 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3,900달러 선까지 현재 내려온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못지는 않지만 큰 폭의 상승세를 계속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 관한 점유율 역시도 8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수급 쏠림 현상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코인이 우리가 RLUSD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올해 안에 그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요. 시장에서는 급격한 또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까지는 현재 도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께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래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시죠. 자, 지도로 돌아가서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하락하고요. 그리고 트론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3% 낙폭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하락하고 폴카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솔라나 코인도 현재는 232달러 선 나타내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1%가량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약세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눈을 넓히셨길 바라고요. 저희 마켓 쇼쇼쇼는 잠시 뒤 2부에서 또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